그는 미시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생활 속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마주침, 작은 인사, 침묵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방식은 독창적이기도 하고 소외된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관점의 텍스트들을 읽다 보면 메타적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회고적인 사고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또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을 마주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규정할 수 없는 영혼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조지 오웰 같은 작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딘가에 속하지 않고 또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은 독자적인 자신만의 관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고프만은 당시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분야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는 소심해 보였지만 당시 학계의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고요. 또 자신만의 학파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상호작용 의뢰는 1967년 고프먼의 초중기 시절의 저작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동하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호작용 규칙 혹은 상황적인 적절함, 이런 것들을 다룬 글입니다. 이 책에는 6가지 주요 개념이 등장합니다. 체면, 존대와 처신, 당혹감, 소외, 정신이상과 공공질서, 행동. 이 콘텐츠는 일반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방에서 열린 독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어렵게 써놓은 것 아니야? 체면,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체면이 작동하지. 존대와 처신? 당연히 누군가를 만나면 존대와 처신을 하잖아. 그런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어빈 고프먼은 미시적인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자세히 살펴보면 디테일이 조금 다르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면, 고프먼식으로 보면 만남이 있으면 그곳은 체면이 형성되고 그 체면은 균형을 유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체면의 균형은 일종의 힘이죠. 각 구성원들은 이렇게 형성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거죠. 이를 유지하려는 스킬이 존대와 처신으로 나타납니다. 이 존대와 처신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은 신성하게 관리됩니다. 그리고 당혹감. 당연히 살다 보면 쪽팔리기도 하지라고 단순하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프먼식으로 바라보면 창피함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계가 유지된다 정도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이 독서는 뭘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 책은 고프만이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의 세상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이 이름이 수오독스입니다. 스스로 오독하는 모임. 그래서 스스로 오독하는 정신에 따라서 조금 새롭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인 오스틴의 잘 알려진 명작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에서 고프만의 개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소설 오만과 편견으로 고프만의 6가지 개념이 모두 설명이 됩니다. 그것도 스토리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차적으로 개념 설명이 됩니다. 물론 다소 끼워 맞추기식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고프만의 개념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로맨스, 오만과 편견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격식을 차린 영국 사회 무도회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 속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연극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 오만과 편견은 영국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베넷 가문의 5자매 딸부잣집입니다. 그래서 제인, 엘리자베스, 메리, 키티, 리디아, 이 가족이 사랑과 체면, 계급의 규범 속에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부유한 신사 빅리 씨가 오는데요. 그와 함께 온 다하시가 첫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에게 차갑게 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모든 오해가 출발합니다. 빅리 씨는 첫째 제인과 러브라인을 형성하고요. 빅리의 친구 다하시는 둘째 엘리자베스와 엮이는 관계입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체면과 평판이 아주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다하시 같은 경우는 최상류층입니다. 자기를 가진 귀족층이죠. 친구 빅리는 다하시만큼은 아니지만 상류층 귀족입니다. 연수입이 5천 파운드 정도 됩니다. 다하시가 10,000 파운드 정도. 베넷 가족도 지주입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도 연수입이 2,000 파운드 정도입니다. 이렇게 계급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계급 차이 때문에 오만과 편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인물들도 있죠. 매너 좋은 듯 하지만 수상한 장교 위컴, 그리고 아주 웃기지만 감당하기 힘든 캐릭터 콜린스, 그리고 다하시의 이모이자 가장 권위적인 캐서린, 이런 사람들이 얽히면서 소문, 인사, 청혼, 스캔들 같은 사교적인 의례가 연속적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발표는 이 서사의 주요 장면 순서를 따라가면서 고프먼이 말한 체면, 존대와 처신, 당혹감, 소외, 공공질서, 행동, 각 장면에서 어떤 규칙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그게 지금 우리의 일상과도 닮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꽤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 첫 문장은 당시 사회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자 총각이 이사 왔다는 소식에 잔뜩 들뜨는데요. 그를 미래의 사윗감으로 점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면의 관점에서 보면 이웃들이 부자 청년을 대하는 태도는 각자 자신의 가문의 위신과 평판을 높일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고프먼에 따르면 체면이란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자아,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베넷 부인은 우리 딸들 중 하나를 저 부자에게 시집을 보내야지 체면이 서겠다고 생각하니 남편에게 가서 빨리 인사라도 하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열린 무도회에서 베넷 가족과 새로 온 젊은 부호 빅리 씨 일행이 만납니다. 모두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빅리 씨는 싹싹하고 친절한 좋은 처신으로 금방 인기를 얻습니다. 반면 그의 친구 다하시는 재산이 2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무척 거만하고 냉담해서 첫 인상과는 달리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합니다. 빅리의 공손한 말투와 친근한 미소는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 존대라서 모두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반대로 다하시는 낯선 이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딱딱하게 굴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주인공이죠. 엘리자베스를 향해서 그녀는 나와 춤출 정도로 매력적이지는 않아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의 체면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자베스는 처신을 잘 합니다. 그 말을 농담거리로 삼아서 웃어 넘기죠. 속으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요. 다하시는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고프먼에 따르면 체면이 손상되면 당혹감을 느끼고 이를 만회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의 체면을 깎았고, 엘리자베스는 재치로 응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죠. 고프먼의 이론을 잠시 볼까요? 체면은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자아의 이미지입니다. 사회적 무대에서 쓰는 가면이죠. 그래서 체면은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이미지라서 내가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고상한 인물로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고상한 옷을 입고 점잖은 말투를 쓰고 걸음걸이나 몸가짐 등을 고상하게 연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체면이라는 것은 상호작용, 그러니까 둘 이상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상한 나의 모습을 혼자서 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연출을 했을 때 상대가 당신은 고상하군요 하고 인정을 해줘야지 그런 체면의 균형적인 힘이, 규칙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체면의 규칙이 형성이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협력합니다. 한번 형성된 체면은 체면의 균형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의 구성원들은 각자 투사한 이미지를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기한 상대의 모습을 서로 인정을 하면서 균형을 형성하죠. 그리고 형성된 체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서로 협력합니다. 두 번째, 존대와 처신, 오만과 편견 속 사회는 일종의 거대한 사교 무대입니다. 인물들은 파티, 식사, 길가의 만남 등에서 끊임없이 인상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공공장소의 상호작용에는 모두가 암암리에 지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질서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 자체가 체면과 평판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질서 개념은 이 소설 전체에 걸쳐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아까 전에 체면의 균형이 형성되었다고 했죠. 형성된 체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개인들은 존대와 처신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무도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사교 예절의 기본 규칙이 있는데요. 새로 온 남성은 여러 여성들과 춤을 추며 예의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하시는 이런 의례를 어기고 혼자 구석에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질서 위반의 결과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교 매너도 없고 우리를 무시하나 하고 느꼈습니다. 찍힌 거죠. 작은 질서 위반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는 금방 입방아에 오르내립니다. 앞서 엘리자베스는 체면을 깎임을 당하고도 겉으로는 유쾌하게 대처를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본인이 대처도 잘 했지만 엘리자베스의 아빠 베넷 씨도 익살스러운 농담을 해서 엘리자베스를 웃게 만들어서 체면 손상의 충격을 누그러뜨리죠. 누군가 체면을 잃었을 때 본인이 대처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위에서도 그 체면을 복원하기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고프먼의 이론을 보면 존대와 처신, 현대에서 개인의 체면은 신성한 성격을 가집니다. 중세를 거쳐 신들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기계와 인간이 부각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신이 가진 신성은 인간에게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도 개인의 체면은 신성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성한 성격은 일상 속에서 작은 예절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을 했을 때 동료 직원이라든지 내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주거나 인사를 안 하거나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기분이 나빠서 이게 틀어지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예절인데도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각자가 가진 신적인 성격이 손상되는 거죠. 사실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인간들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대는 남을 높이는 의례가 존대인데요. 상대가 해줘야 하는 상호적 행동입니다.
고프만 이론은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어야 하고요. 상대와 나가 만나는 접촉의 순간, 그 순간순간들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는 회피 의뢰와 연출 의뢰가 있습니다. 회피 의뢰는 결례를 피하는 것이고요. 연출 의뢰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신은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태도죠. 처신 또한 혼자서 처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신을 했을 때 타인의 해석으로 완성이 되는 상호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만남이 있고 체면의 균형이 형성되고 그 체면의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존대와 처신이라는 스킬들이 사용됩니다. 자, 평화 상태가 있는데 평화가 있으면 이것을 깨려는 힘도 종종 등장합니다. 이 작품에서 아주 웃긴 캐릭터가 있죠. 콜린스라는 강적이 있습니다. 이 감당하지 못할 강적은 당혹감으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옆에 있기만 해도 오글거리거나 아니면 민망한 그런 캐릭터죠. 콜린스는 성직자라서 가진 것이 없지만 힘센 자에게 기생을 하면서 후원을 받습니다. 아주 허세적이고 속물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꼴불견인 사람인데 자신만 모르고 있죠. 아주 거창하고 과장되면서 근엄하게 명분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알맹이가 없죠. 그래서 이 콜린스가 왜 등장하느냐? 콜린스는 베넷 가족도 지주라고 했었습니다. 지주면 당시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딸 부잣집이라고 했죠. 당시에 딸만 있으면 그 베넷 씨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 재산은 딸이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척의 남자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콜린스라는 강적이 그 재산을 물려받을 예정인 먼 친척입니다. 그래서 콜린스는 베넷 가족을 방문을 해서 신부감을 고르자 이런 심산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귀부인 캐서린 부인의 후원을 받는데요. 그 자랑을 입에 달고 삽니다. 첫 식사 자리부터 콜린스는 캐서린 부인을 과도하게 칭송을 합니다. 모두가 어이없어 하지만 예의상 들어주죠. 콜린스는 극단적으로 상대를 추켜 세우는 존대 행동을 잔뜩 할 뿐이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처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콜린스의 우스꽝스러운 처신은 무도회장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마을의 무도회에서 콜린스는 엘리자베스와 춤을 추면서 서투르되 근엄하게 춤을 망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투르면서도 근엄하게 망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엉뚱한 방식으로 합니다. 목소리도 크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빤히 쳐다보거나 혹은 미소를 지으며 재미있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 베넷 부인은 콜린스와 딸의 결혼을 기대하면서 콜린스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콜린스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혹감을 줘서 상호작용이 삐걱거릴 때 이러한 당혹감을 완화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콜린스 그 자신이 당혹감을 느낀 사건도 있습니다. 청혼 사건입니다. 단 며칠 만에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는데 그 방식이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마치 연설문이라도 읽듯이 엘리자베스에게 가서 제가 청혼을 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라며 장황하게 자기 공로와 그리고 캐서린 부인이 결혼을 권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당황시키는데요. 그때 엘리자베스가 완곡하게 거절을 했지만 콜린스는 부끄러워서 의례적으로 한번 거절한 거야 쯤으로 오해하고 더욱 열성을 다해서 구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제 거절은 정말 진지한 거절이에요 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제서야 콜린스는 당황을 하죠. 결국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콜린스는 엘리자베스를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면서도 근엄하고 엄숙한 말로 포장을 해서 예의를 차려서 말을 합니다. 이후에 콜린스 씨는 망신을 당한 게 억울했는지 곧바로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럿에게 번개같이 구원을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또 체면을 차려주면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아주 단기간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스무스하게 넘어간 것이죠. 콜린스를 보면 당혹감으로 똘똘 뭉쳐진 캐릭터인데요.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콜린스와 같이 공존을 합니다. 결혼 사건에서도 저렇게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의 행동을 하는데 나름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 하면서 마치 없었던 일처럼 평온한 질서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중반입니다. 아까 얼토당토하게 엘리자베스 친구 샬럿과 콜린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친구 샬럿이 콜린스와 결혼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평소에 현명한 친구였던 샬럿이 경제적인 안정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결혼을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샬럿 입장에서는 불안했어요. 신분이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하지 못한다면 생활이 막막해지는 것이죠.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자베스의 시각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편견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샬럿이 불행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샬럿을 방문을 해보니 의외로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샬럿이 잘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샬럿은 자신만의 생존 전략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황한 설교와 어색한 처신을 정면으로 교정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맞춰주고요. 집안의 동선을 설계해서 콜린스와의 접촉 빈도를 줄여버립니다. 자신의 거처를 아주 멀리 떨어뜨려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으로 하여금 정원일에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신적인 평온을 지켜나갑니다. 한마디로 샬럿은 남편의 체면을 깎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참여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고프먼의 이론을 보면 소회가 있는데요. 그러한 소회를 설계하는 모습입니다. 소회는 어떤 이유로든 상호작용에 덜 참여하거나 빠져나가는 태도이다. 대면 상호작용에서는 몰입 의무가 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딴 생각을 하느라 몰입을 못하면 그거는 소외다. 사람들은 상호 호혜적이기 때문에 소외가 발생하면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샬럿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소외가 될 수 있는 거리 조절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콜린스의 후원자 캐서린 부인의 초대를 즐기고요. 단조로운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친구 샬럿의 전략을 눈치채고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자, 이제 모험 행동이 나옵니다. 로싱스에서 지내던 어느 날 다하시는 갑작스럽게 엘리자베스에게 첫 번째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혼이 아주 서투른 방식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근데 뭐 신분 차이 이런 사족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인 고백 같지만 쉽게 말해 이런 식이죠. 내 기준에 맞지 않게 너에게 반해 버렸지만 그래도 결혼해주겠다. 이런 투로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놀라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죠. 당신은 제가 결코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예요. 제 언니에게 불행을 안겨준 사람이잖아요. 하고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 후에 다하시는 밤새 고민하다가 이튿날 아침 편지 한 통을 남기고 떠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의 편견을 알아차리고요. 그리고 위컴에 대한 자신의 판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책을 합니다. 다하시 청혼은 사회적인 위험을 감수한 고프만의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하시는
이러한 편지라는 매개체로 꼬인 사건을 해결합니다. 네, 이 편지에는 고프만이 말한 모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질, 보면 용기, 불굴의 투지, 성실, 정정당당, 침착성, 이러한 자질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프만은 침착성에 관해서 고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편지라는 매체가 글쓰기가 필요하잖아요. 글쓰기는 침착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침착성을 만들어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적인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하시의 편지를 받고 난 후에 엘리자베스는 내가 틀렸어, 내면의 편견을 깨트립니다. 동시에 다하시도 청혼이 거절당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과 태도를 자각합니다. 두 사람은 한바탕 폭풍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결점을 인정합니다. 당혹감과 체면 손실을 겪은 후에 인간은 다시 새로운 균형선을 찾고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모두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가면을 벗고 성숙해집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엘리자베스의 막내 여동생 리디아가 벌린 엄청난 스캔들입니다. 리디아는 철없이 군인인 위컴과 함께 가출을 합니다. 야반 도주입니다. 리디아는 막내인데 아주 충동적인 인물입니다. 자신의 로망만 따르는 그런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요즘과 달리 엄청나게 큰 행동이었습니다. 가문의 위기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여자가 혼전 동거 시에는 가문의 체면이 실추가 되는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리디아의 탈주는 그 사회의 상호작용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이었는데요. 고프만식으로 보자면 이 행동은 공공질서의 위반일까요? 아니면 모험적 행동일까요? 아마 둘 다에 해당할 것 같지만 리디아의 행동은 일상성이 있는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험적 행동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고프만의 공공질서 개념은 이 소설 전반에 걸쳐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규칙,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이 된 것이죠. 예를 들어 버스를 탄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탄다거나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무심한 척 대해야 된다. 존재를 의식하지만 모른 척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규칙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지만 그것을 어기면 정신이상자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사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버스를 기다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척을 하거나 휴대폰을 같이 보자고 하거나 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규칙인데 이러한 규칙의 힘은 강력하다. 그래서 오만과 편견의 세계 속에서도, 배경 속에서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규칙, 체면을 중시하고 이러한 여자가 지켜야 될, 가족이 지켜야 될 의례들, 이러한 것들의 힘이 강력하다. 반면에 야반도주 같은 행동은 일종의 사회적 도박입니다. 리디아는 어려서부터 제 멋대로였고 스릴을 좇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젊은 혈기의 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일단 하고 보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냉혹했습니다. 베넷 가문의 체면 추락과 사회적인 소외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위기 상황을 다하시가 나타나서 모두 해결합니다. 다하시는 몰래 뛰어다니면서 위컴을 찾아내서 그의 빚을 다 갚아주고 리디아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엘리자베스의 삼촌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다하시가 모든 비용과 이런 문제를 맡아서 해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처신을 상당히 잘한 것이죠. 외부의 시각으로는 엘리자베스 가족들이
자신들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보이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다하시가 자신이 희생을 했다 하고 엘리자베스 가족에게도 점수를 따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면을 잃게 되면 주변에 도덕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마치 자기 일처럼 그 체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위기가 지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옵니다. 빅리 씨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제인에게 청혼을 하고요. 베넷 부인은 기뻐합니다. 다하시도 용기를 내어서 엘리자베스에게 두 번째 청혼을 합니다. 이번에는 겸손이 추가되고 오만과 편견은 빠지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체면을 깨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뢰가 두 사람에게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캐서린 부인과 엘리자베스가 충돌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당혹감이 등장합니다. 다시 이모 캐서린은 엘리자베스 보고 그 신분 격차 때문에 결혼하지 마, 나랑 약속해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자베스는 약속 안 할래요 하고 거절합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부인은 당혹감을 가지고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존엄을 지킵니다. 근데 이런 충돌로 인한 당혹감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러한 당혹감은 역설적으로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한 사람들이 만나면 당혹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러한 당혹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서로 다른 체계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면서 그러한 사회 구조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결국 모든 오해와 갈등은 해소되고 두 커플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그리고 제인과 빅리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처음엔 체면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다하시는 따뜻한 남자로 변화하고, 엘리자베스도 상대를 올바르게 알아보는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콜린스와 샬럿은 현실적인 가정을 꾸렸고, 리디아와 위컴은 비록 철이 없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사회적 얼굴을 새롭게 정의받은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고품 안의 6가지 개념이 어떻게 녹아 있었는지 정리해보면, 체면은 인물들의 자존심과 평판으로서 이야기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그리고 존대와 처신은 당대의 예법과 인물들의 매너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당혹감은 무도회장에서 실수와 창피한 순간들, 콜린스의 사건들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는 의도적으로 거리 조절, 소외를 설계한 샬럿의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공공질서는 배경 전반에 깔린 엄격한 사회 규범과 이를 지키기 위한 등장인물들의 노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은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격렬한 충돌, 그리고 리디아의 일탈 사건처럼 극적인 순간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인물들이 성장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로맨스 소설인 동시에 인간 사회의 상호작용의 지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예절부터 인생을 바꿀 큰 선택까지, 이 모든 장면에 체면과 의뢰의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모두가 함께 추는 춤이고, 우리는 서로 발을 밟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서로 스텝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박자가 어긋나서 당혹감의 순간이 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금세 수습을 하면서 다시 춤을 이어갑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도 처음엔 엇갈린 스텝으로 서로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에는 솔직함과 존중이라는 호흡을 통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대화 그리고 만남 속에서 어떠한 사회적 모험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눔. 윌 스미스 사건으로 본 체면 이론.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윌 스미스의 아내에게 농담을 했습니다. Who's got the hardest job tonight? Javier Bardem and his wife are both nominated. Now, if she loses, he can't 몸이 win. 아파서 머리를 깎은 아내를 군인에 빗대었습니다. He is praying that Will Smith wins. Like, please, Lord. Jada, I love you. G.I. Jane 2, can't wait to see it. All right? 처음에는 농담에 함께 웃던 윌 스미스가 아내의 표정을 보니 무대로 올라가 폭력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I'm out here. 아내의 손상된 Uh-oh. 체면을 Richard. 회복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Oh, wow. 1차 위기. Wow. 크리스 록이 농담으로 상황을 Will Smith 수습하려 just smacked the shit 노력했고 out of me. 관객들도 호응했습니다. 2차 위기. 1차 위기가 수습된 순간 윌 스미스가 또 강경한 후속 발언으로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는 관객을 포함한 무대 위의 모든 사람들의 체면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Okay? 사회자의 대처. 크리스 록은 다시 한번 프로 정신을 발휘해 농담으로 상황을 That 수습했고 was greatest night in the history of television. Okay. 관객들 역시 무대 위의 연극이 무리 없이 끝나도록 협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장소에 모인 모든 참가자들이 사고가 난 줄 알면서도 웃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협력한 것입니다. 참가자 의견. 저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나요?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깨뜨린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직접 나갔을 거예요. 사회자의 농담도 선을 넘었고 윌 스미스의 대처도 과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눔. 체면을 잃거나 지켜준 경험. 체면이 손상된 경험. 이 책을 다 읽었냐는 식의 무례한 질문을 받으며 체면이 깎이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성공적으로 잘했던 발표를 어느 날 다른 청중 앞에서 망친 경험이 있어요. 그 후로는 트라우마로 남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수업 중 우리 엄마가 돈 내고 당신이 수업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권위를 무시하는 학생 때문에 힘들었어요. 체면을 지켜준 경험. 유재석 씨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발언권을 배분하며 모두의 체면을 지켜주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저도 그런 역할을 하려 노력합니다. 7살 막내 아이가 춤추고 돌아다닐 때 잘한다고 칭찬해주며 아이의 체면을 세워줬어요. 10년간 가르쳤던 제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올 때 큰 보람을 느꼈어요. 세 번째 나눔. 책에 대한 고찰. 인간의 행동을 유전, 뇌과학, 정신분석 등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고프먼의 이론처럼 사회적 체면과 처신이라는 미시적 관점으로만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피곤한 일이지만 현재 구상 중인 프로젝트에는 필요한 관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번째. 인상 깊었던 구절. 부적절한 행동을 설명하려면 먼저 표현 관습의 차이를 보려고 해야지. 상대의 인성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 문장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밝혀주는 것은 대화에 몰입해서 오는 불꽃이지 너무 뻔히 보이는 사랑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문장에서는 사회과학 책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표현이 좋았습니다.